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초초 대박이 터졌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엄청난 대박이 터졌는데요. 이에 외신들은 한국이 조만간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후 미국과 중국마저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은 9,800만 T입니다. 이 중 56.4%인 5,531만 T 중남미에 있습니다. 중남미가 전 세계 리튬 중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가 각각 2,100만 톤, 2,000만 톤, 1,000만 톤씩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의 70%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이 리튬 매장량은 많지만 리튬 채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숨에 중국을 앞서 세계 최고의 리튬 채굴 기술을 개발했고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된 세 국가들에서 동시에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면서 한국이 곧 세계 최대의 리튬 공급 국가로 등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이 매장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중남미 3국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리튬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윌슨 센터에서 중남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벤자민 게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강대국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이 최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수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하얀 금으로 불리는 리튬 광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 사령관 로라 리처드슨 대장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경제 외교 기술 정보 군사 영향력을 계속 확대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처드슨은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악용해 겉으로는 투자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착취에 가깝게 행동하는 적국의 악의적 활동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로 구성된 남미 지역의 리튬 트라이앵글에 대해 중국의 적극성과 리튬 확보 노력은 아주 영리하고 공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리튬 확보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심지어 미국 석유 공룡이라 불리는 엑손모빌이 석유가 아닌 리튬을 시추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석유만 시추하며 세계 1위 석유 기업으로 등극한 엑손모빌이 이제는 석유가 아닌 리튬을 캔다는 것입니다. 21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엑손모빌이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리튬 생산을 목표로 미 아칸소 지역에 대한 시추권을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엑손모빌은 내연기관 연료에 대한 수요가 오는 2025년 정점에 달하고 2025년부에는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친환경 차량이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2017년 300만 대에 불과했던 전 세계 전기차 보유 대수가 2040년에는 4억 2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리튬 확보에 목숨을 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제쳐두고 한국이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계 국가들에서 리튬 광산을 싹쓸이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유니 여모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이 호수에서 가져온 1만 5천엘의 염수로 리튬의 화학적 추출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염수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리튬을 직접 추출하고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기술을 처음 공개한 것인데요. 종전에는 자연 증발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하는데 최소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 포스코의 선기술은 1개월 이내로 걸리고 STA 소량은 8시간이면 추출이 가능합니다. 리튬의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스코는 이번에 성공한 주요 기술 30여 건을 국내외에 특허 출원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앞으로 염수를 보유한 리튬 생산업체들과 손잡고 해외 리튬 추출 공장 건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년 전에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3,1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리튬 호수가 최근 35조 원이 되면서 잭팟을 터뜨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포스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르헨티나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3,100억 원을 주고 리튬 호수를 인수했는데요. 이 호수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 매장량이 1,350만 T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치는 35조 원을 넘어서며 무려 투자금의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9,800만 톤이고 아르헨티나 매장량이 2,000만 T인데 이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1,350만 톤이 포스코가 산 이 리튬 호수 한 곳에 매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난 양입니다. 말 그대로 초초대박이 난 것이죠. 포스코의 대박 행진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8일 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소금 호수에서 이용수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 구스타보 사엔즈 살타주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한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공장은 완공 시 연간 25,000T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게 됩니다. 1에서 2단계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기반으로 전기차 1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인 5만 T의 리튬을 매년 양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최소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포스코는 막대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의 광물 확보 및 가공에서부터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제조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감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 생산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2028년까지 현지에서 연간 10만 T의 리튬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포스코는 염수 리튬 외에도 광석 리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2030년까지 리튬 생산량 연 30만 T 체제를 완성해 리튬 생산 글로벌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천명했는데요.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며 다른 나라 그 어떤 기업도 칠레에 있는 리튬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포한 칠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지난 21년지 시간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기 원하며 리튬 산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국영 리튬 기업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탄 발표 때문에 그동안 칠레에 엄청난 공을 들여온 미국과 중국은 큰 충격을 받으며 좌절했고 결국 포기한 뒤 짐을 싸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칠레에서 떠나자 칠레가 갑자기 한국 관련 파격 발표를 하며 미국과 중국에 또 한 번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칠레가 미국과 중국을 모두 쫓아내고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선포한 뒤 갑자기 한국의 포스코와 삼성 SDI를 리튬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칠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포스코가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한 뒤 배터리를 만든 후 미국에 수출해도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칠레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면 칠레의 이러한 한국 편애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칠레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는 최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소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칠레의 수도에서도 가장 번화가인 곳에 서울의 거리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서울의 거리는 칠레 최대의 명품거리로 조성될 것이라 칠레 정부는 선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칠레가 한국에 리튬을 모두 준 것은 물론 칠레 정부는 세계 최고의 수소 기술력을 갖춘 한국으로부터 수소차를 초대규모로 수입하고 한국의 수소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대의 수소에너지 국가로 도약하려 한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리튬부터 시작해 양극재와 음극재,
배터리셀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패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가정에서도 모두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무한대입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이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공급망 확보에 이어 압도적인 생산 공장 투자로 전 세계 패권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 독일 미넨 IAA 모터쇼를 비롯해 최근 유럽에서 열린 크고 작은 전시회에선 영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럽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법 위반 여부들 들여다보겠다며 반덤핑 관세를 예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르출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값싼 중국차가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의 진위는 중국 자동차들의 경쟁법 위반 여부들 들여다본 뒤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처는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미산 전기차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최대 20% 저렴한 중국산까지 부상하면서 유럽산 전기차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중국 전기차 굴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강력한 세금을 불리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고 유럽이 지금보다 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 우대할 경우 이미 유럽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EU 시장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EU 내 가동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3사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EU 전체 배터리 생산 능력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63.5%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 미국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리튬과 혹연 등 배터리 원료가 되는 광물 자원도 많고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까지 가진 중국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은 천연광물로 갑질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광산이 아니라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에서 광물을 회수해 새 배터리로 가공하는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광산으로도 불리는 폐배터리 사업은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유럽연합 EU 등의 새 규제 대응은 물론 핵심 광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도 유럽 및 한국의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들 같습니다. 수거된 폐배터리에서 새 배터리의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자연 훼손 없이 확보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데다 광물 조달 비용을 낮추고 확보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어 특히 유럽연합이 선호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폐차되는 전기차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폐배터리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교체 주기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물량 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들은 폐배터리 안의 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벌써 타던 전기차를 반납하면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손쉽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기아가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자체 폐배터리 사업을 준비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폐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곳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입니다. 이 중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 개화한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시장을 구축했지만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위주라 추출되는 광물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고도의 기술을 지녔음에도 자체 전기차 시장이 자가 확보할 폐배터리 자체가 적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속 추출 기술력 등이 높은 편이고 대형 배터리 셀 소재 기업이 국내외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물량 확보에도 우위가 있습니다. 유럽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역외 반출 제한 움직임이 나오지만 한국의 배터리 셀 제조기업이나 폐배터리 기업 등 관련 밸류체인이 이미 유럽의 둥지를 틀었거나 유럽의 설비 구축을 예고한 만큼 유럽의 폐쇄적인 정책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광산에서 광물을 확보할 때보다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광물 자원 의존도를 대폭 낮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천연광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세계는 지금 광물 자원을 찾아 남미로 아프리카로 투자 러시가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한쪽에서는 폐배터리 기술을 통해 광물 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중국 기업들과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흑연을 조달받기 위해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투자 MOU를 맺고 앞으로 10년간 연간 3만 T의 인상흑연 또는 연산 1만 5천 T의 구형흑연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또 탄자니아 마엔지 광산을 보유한 호주 블랙록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흑연을 연간 최대 6만 T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중국이 예전처럼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갑질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맥더밋 칼데라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최대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이 소식에 가장 표정이 구겨진 건 중국이었습니다. 만일 이 최대 규모 리튬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릴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로 발견된 점토층의 리튬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이곳의 리튬 농도는 일반 리튬보다 농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인 리튬 공급망을 틀어지고 갑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이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여기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한창이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산 개발은 사실상 한국이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한국 기업의 참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 광물 탐사 회사인 진달리 리소스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리튬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맥더밋 칼데라에서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캐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달리 리소스는 이 점토 프로젝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해당 지역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최적의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발을 담근 이 프로젝트의 잭팟 가능성입니다. 최근 탐사 결과 미국 맥더밋 칼데라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기존 매장량 1위로 평가되던 볼리비아 염호의 매장량 약 2,300만 T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규모는 2위 아르헨티나, 3위 칠레, 4위 미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맥더밋 칼데라 지역에서 발견된 양만으로도 리튬 순위에 있어서 세계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대 리튬 매장지 발견은 리튬의 가격, 공급 안정성, 지정학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지 중국은 얼마 전 또다시 요소를 가지고 한국에 갑질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부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21년과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는 97%에 달했지만
그동안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비료용 요소는 카타르에서 4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를 수입하는 등 중동으로 수입망을 넓혀왔습니다. 차량용 요소 재고는 민간 재고 55일분, 조달청 비축 15일분 등 총 71분이 확보돼 있고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입 계약도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이 요소 가지고 갑질이 안 되면 리튬을 다음 자원 무기로 삼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위기를 겪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지 오래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염호를 인수한 것은 물론 호주에서도 리튬 광산업체인 필바라 미네랄과 협력해 연간 31만 5천 톤의 리튬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미국 맥더믹 칼데라 인근 리튬 공급망까지 확보해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으니 한국의 배터리 경쟁력은 완성차와 배터리 생산 기술은 물론 이제 광물자원 확보까지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중국의 공급망 장난질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에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의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받치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에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NA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사 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cc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그 후폭풍은 일반 가정에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력난 초기에는 전국의 제조업체에만 영향을 주었지만 중국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난은 특히 동북 삼성에서 심각한데 이곳 주민들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에서는 가로등은 물론 신호등도 꺼져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제조업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랴오닝성 펑우 이주업 유한공사 공장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로 23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용광로에서 나온 유독 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석탄 재고량이 앞으로 2주 정도밖에는 버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발전용 석탄의 가격은 1600위안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300가량 폭등한 것입니다. 시노링크 증권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의 발전용 석탄은 무려
2억 2.2영만 톤에서 3억 4.4영만 톤 가량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중국의 전력난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이 사태는 시진핑 주석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휘하에 에너지 소비 총량과 탄소가스 배출량을 각각 13.5%와 18%씩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지방정부에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점검을 해본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작년보다 에너지 소비가 도리어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광둥 푸젠장수 등 9개 지역에서는 중앙당으로부터 1급 경고를 받았고, 저장 헤이룸장 랴오닝 등 10개 지역엔 2급 경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비철금속 등의 산업을 특정해 저탄소 공정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제조를 구축하라고 더욱더 압박을 가했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반강제적인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랴오닝 지린헤이롱장 등 동북 삼성 일대는 최근 들어 바람이 잦아들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았던 동북 삼성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저탄소 공정으로의 혁신을 기술이 아니라 명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놀라운데요. 해외에서도 중국의 이번 전력난을 보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특유의 계획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입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그냥 올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작년보다 3%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면 각 지방 지도자들은 연내에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전기 공급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전기 배급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동북 삼성의 대정전 사태가 전국적인 핫 이슈로 부상하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중국 당국도 걱정은 되는지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지시에 따라 기본 민생용 전력 수요를 보장하면서 최대한 전력 공급 상황을 피하겠다. 사실 이번 전력 대란의 출발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었는데, 대정전 사태의 해결도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은혜로 선전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대 중국의 역사에서 계획경제의 경직성이 가장 큰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마오쩌둥 집권기에 추진된 대약진 운동 때였습니다. 당시 중국 전역이 중앙이 하달한 철강 생산량이라는 목표 달성에 꼴모란 나머지 멀쩡한 기계와 농기구를 용광로에 넣고 쓸모가 없는 저질철을 생산했는데, 이러한 어리석은 정책으로 결국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력대란 사태야말로 작은 문제가 커져서 커다란 사태로 비화할 때까지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 노선 수정을 건의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전력난은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폭스콘 계열사,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를 포함해 대만 제조 공장 상당수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력난으로 누구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애플과 대만입니다. 중국 내 애플 파트너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용 마더보드를 만드는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세계 자회사의 가동을 중단했고, 스피커를 만드는 콘크래프트 홀딩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 이슨정밀공업 역시 중국 장수성 쿤산 공장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아이폰 13 초기 공급 물량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애플은 삼성 폴더블폰의 세계적인 흥행에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할 텐데 공장이 멈춰서는 암초까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은 멀쩡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의 디램 생산량의 50% 수준인 월 17만 장의 웨이퍼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도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현지 공장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SK하이닉스 사장은 중국 전력난 영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당사 오퍼레이션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신경을 써주나 보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답은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는 적어도 차질이 없도록 전력 공급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중국에서 사용해야 할 반도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영반도체 기업 칭화윤이마저 파산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마저 끊어진다면 중국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의 책임이 중국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삼성과 SK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마저 끊는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고용을 책임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장수성에 2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과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각각 두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문제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이 죽어나가고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만, 일본, 미국 기업이 전력은 끊어도 한국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 전 세계의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의 성과로 맑은 하늘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오히려 대정전 사태라는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국의 대정전 사태는 중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주었고 안 그래도 베트남, 인도 등으로 탈중국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전 사태는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피해가 적은 곳은 한국의 반도체와 한국 배터리 공장들 그리고 수혜를 본 또 한 곳은 한국의 맑은 하늘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력난과 대정전 사태 덕분에 한국 국민들이 모처럼 맑은 하늘을